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랜선 나눔 축제 강연을 맡은 작가 백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동화로 등단했고 2019년도 장편 유언으로 작품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올해 두 번째 엔딩이라는 엔솔로지를 내기도 해서 열심히 지금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소설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녁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랑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텐데요.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들어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소설을 읽고 나서 갑자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혹은 인물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뭐 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소설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주제는요. 내 감정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보이시죠? PPT. PPT도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분명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후회를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내 행동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으실 거예요. 왜 나는 제대로 된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생각이 바뀔까? 아까는 분명 이걸 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지금 이걸 선택하고 또 후회를 하고 있지? 혹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안함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왜 그런 마음은 싹 가시고 나의 억울하고 서운한 점만 말하게 되는 걸까? 그래서 왜 계속 갈등을 빚게 되는 걸까? 또 나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제대로 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까? 이런 후회를 아마 빈번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저도 자주 이런 후회를 하곤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저의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 일관성 없는 생각에 좀 자책할 즈음 저를 위로하는 하나의 문장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것은 터키 작가, 제가 좋아하는 우람 파묵이라는 작가가 한 말인데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죽이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영혼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풀이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갈등을 하고 있지만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훨씬 더 입체적인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 문장이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좀 우왕좌왕하고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또 일관성 없는 나를 위로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가 원래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양면적이고 다면적인 나를 품고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나의 감정이 요동치고 오락가락하는 경험은 대부분 뭐 사람이라면 다 경험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인간의 감정이 널뛰는 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나의 일관성 없는 이 감정을 혼자 품고 있으면 사실 그냥 내 마음만 힘들 뿐인데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할 경우에 내 감정을 상대방이 제대로 읽지 못할 경우에 바로 갈등과 마찰이 생겨나는 거겠죠. 이해하고 제대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방법이라면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여다본다는 거는 우선 나의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갖가지 이유로 느끼게 되는데요. 하려던 일이 잘 안 돼서 혹은 가까운 사람과 별거 아닌 이유로 떠들어서 별것 아닌 이유로 다퉈서 또 내가 실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실수를 해서 또 누군가가 내 말을 좀 오해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아니면 형편이 조금 어려워져서 아니면 아파서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혹은 원인불명인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좀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몸이 좀 찌뿌둥해서 왠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등등의 이유로 내가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출하나요? 어떤 말로 표현하세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단순하고 납작한 어휘들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혹은 이런 표현들도 있죠. 짜증나, 열받네, 스트레스 받네, 누군가와 싸울 때는 그만해, 닥쳐, 스트레스 받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할수록 우리는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지속되거나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 순간 우리는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끓어오르는 화, 혹은 수치심, 슬픔, 아니면 서운함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최대한 참은 채 화를 낼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은 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의 일부의 일부만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도 참은 건데 상대방은 왜 별것도 아닌가 가지고 화를 내? 너 왜 이렇게 화를 잘 못 참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그런 거를 겪는다면 많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많이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정도 표현했으면 대충 알아들어야지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알아듣지? 하는 마음에 서운하고 그 사람이 좀 싫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냐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과 상대방이 인식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 방식을 바꿔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도 나만큼 답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길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그 시간이 엄청 길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아예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정확하고 섬세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제가 가까운 어떤 어른에게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해 보라고 제가 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례자분은 60대 초반의 주부세요. 네, 평소에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하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짜증을 내서 가족들 혹은 자녀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요. 이전에는 좀 불쑥불쑥 찾아오는 끓어오르는 화 혹은 짜증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한 적 없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틀어지는 것을 막고 싶어서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다고 해요. 저는 우리가 변덕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제가 그걸 좀 적어왔는데 이제는 그분이 쓰신 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가정에서의 내 역할이 끝난 것만 같아서 또 고립된 것만 같아서 더 이상 내가 무가치하고 의미 없게 느껴져서 나는 불안하며 많이 위태로웠다.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외롭고 무언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나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었다. 또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면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서 풀었으나 뒤따라오는 감정들은 죄책감과 자책감뿐이었다. 내가 함부로 내뱉은 말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내고 또 돌아와 나를 2배, 3배로 비참하고 참담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감정들을 스스로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과 많은 마음들이 들끓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내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분이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말하셨어요. 우울했고, 의미 없게 느껴져서 불안했고, 위태로워졌고, 또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 외로웠고, 자책감도 느꼈고, 또 죄책감도 느꼈고, 화를 내고 난 후에는 오히려 그게 감정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참담했고 이런 감정들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아마 우리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누군가와 싸우고 나면은 그게 기분이 통쾌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셨듯이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나 자신을 장악하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요. 제가 이제 소설을 쓰면서 인물의 복잡하고 좀 난해한 단어들, 난해한 감정들을 좀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았던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한번 진단해 보신 적은 별로 여러분들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것의 필요성도 잘 느끼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이 필요성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아플 때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의사나 약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최대한 증상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 머리가 아프면 어느 부위가 아픈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 뭐 찌르 울리는지, 뭐 귀가 멍멍한지, 아니면은 끊임없이 누가 쿡쿡 찌르는 것 같은지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고 또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잖아요. 의사를 만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제대로 잘 모르겠고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저기도 아픈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집안에 굴러다니는 아무 약이나 그냥 아무 약이나 먹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일단 먹어본다면 또 아픔이 좀 사라지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면 우리는 약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별로 아마 소용이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얻어 걸려서 괜찮은 약을 먹어서 머리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사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감정을 진단하고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감정을 진단하고 제대로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소설 속 인물들의 감정들을 제대로 빈틈없이 표현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런 감정 표현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꽤 다양하고 복잡한 어휘들이 많죠?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생소하다고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 해요. 적개심, 서운함, 질투심, 혐오, 증오, 난폭, 균열, 불합리함, 억울함, 불편, 상막, 눈치, 의심, 분노, 비틀림, 경계심, 거북함, 무안, 신경질, 망설임, 초조, 불안, 냉소, 소외, 무시, 환멸, 소진, 과잉, 취약, 대립, 공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줬을 때 이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어휘다,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다. 그래서 전혀의 단어의 뜻도 가늠하지 못하겠다. 한번 사전을 찾아봐야 이 뜻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단어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이런 단어들을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내 감정 표현들을 쉽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짜증난다, 열받는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단어들로 축약해서 표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내가 이 단어로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을 해야 할 때조차도
감정들을 제때제때 꺼내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이 단어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단어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만약에 이렇게 다양한 어휘로 적재적소의 어휘로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길러진다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들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삭막하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었어. 내가 난처했는데 너가 내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많이 서운했어. 그리고 약간 타인에게 적개심도 느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뱉는 짜증난다, 열받는다, 그딴 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 이런 표현들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곳에 지금 모이신 분들이라면 제가 유추하기에 보통 그냥 사람들보다는 아마 문학에 대한 관심, 소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쓴 소설을 통해서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어두운 감정, 양면적인 감정, 복합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유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문장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수도 있고 안 읽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읽으신 분들은 감사하고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상황 설명, 줄거리를 설명하고 들어가자면 이 유언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 유언이는 아주 어린 시절에 그 화재 사건, 큰 참사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근데 그 생존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간신히 살아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언니, 친언니와 지나가던 아저씨의 희생으로 살아난 아이예요. 언니가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언니였는데 언니가 그 불길 속에서 유언이를 이불로 감싸서 밖으로 던졌고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 유언이가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아요. 11층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난 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언이라는 제목의 유언은 그 주인공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언이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청소년이라서 조금 더 뭐랄까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고 아파하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자신의 배경 때문에 오랫동안 힘든 감정을 안고 살아왔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함께 보면서 나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36페이지에 있는 유언이가 나오는 거의 처음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언이는 언니가 자신을 살리고 언니는 죽었기 때문에 언니의 기일마다, 언니의 생일마다 이렇게 추도 예배 같은 걸 해요. 근데 이 유언이가 언니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주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좋긴 한데 마냥 좋진 않고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좋기는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한심하기도 하고 처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공존하잖아요. 한 사람에게서. 이 유언이도 마찬가지로 언니에 대한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시면 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니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언니는 나를 업고 다녔다고, 나를 끔찍히 아꼈다고, 나는 엄마보다 언니를 더 따랐다고 한다. 언니는
무엇이든 잘했다고 한다. 언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고들 하는데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디론가 숨고 싶어진다. 이게 36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에요. 유언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나이 차이 많이 나던 그 자신을 살린 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기 있는 의인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TV를 보면 어떤 뭐 화재 사건이나 교통사고나 뭐 아니면은 뭐 도둑을 잡는다거나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저씨 자신을 살린 아저씨와 언니를 사람들이 의인으로 생각하면서 영웅 대접을 하면서 추앙하는데 그게 마냥 좋진 않아요. 왜냐면 언니와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언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희 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희 언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언니는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뭔가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니만큼 열심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언니만큼 완벽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언니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이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있는 자리가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닐까?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아니라 언니가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더 있다고 했죠. 유언이를 구한 사람이. 이게 아저씨라는 인물인데요. 아저씨는 정말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었어요. 행인인데 떨어지는 아이를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아이를 살린 거죠. 근데 살린 건 너무 감사한데 그 살림과 동시에 아저씨의 삶이 조금 망가졌어요. 어떤 식으로 망가졌냐면 일단 다리가 다 으스러져서 장애를 갖게 되었고 아저씨의 직업이 원래 트럭 운전사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운전기사도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저씨를 영웅으로 대접하면서 성금도 모아서 아저씨에게 전달하고 아저씨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TV도 여러 번 타고 그래서 좀 약간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인으로 대접받던 아저씨가 이후에 이 사고가 벌어진 지 지금 한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후에도 자주 유언이의 집을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좀 돈을 달라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돈이 더 필요하다. 조금만 꾸어주면 내가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언이와 유언이의 가족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12년 전에 나를 살린 아저씨는 너무 감사하지만 이후에 계속 찾아오는 아저씨 때문에 이 아이는 불편을 갖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뭐 이런 감정들을 갖게 되는 거죠. 54페이지에 보면 유언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아저씨의 냄새에 예민해지고 아저씨의 말투와 사소한 습관을 판단하는지 나는 왜 당연히 고마워해야 할 대상에게 사나운 마음을 갖는지 이것 또한 유언이의 마음속 한켠에 있는 복잡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에게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품고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치면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날은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고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은 모두 공통된 마음이지만 순간순간마다 엄마에 대한 혹은 아버지에 대한 그 복합적인 감정이 따라오는 것도 굉장히 흔한 경험일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만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는 엄마는 싫다든지 무언가를 너무 나에게 강권하는 엄마는 싫다든지 혹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부모님은 가끔 너무 싫다든지 뭐 이런 감정들이 동시에 들잖아요. 아마도 유언이도 아저씨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맞지만 이 아저씨가 자주 찾아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47페이지를 보면
아마 유언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추격해서 표현한 문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정성을 들여서 썼던 것 같아요. 일단 유언이는 굉장히 오묘하고 좀 복합적인 감정을 늘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좀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사고의 생존자라는 이유로 뉴스 기사도 많이 떴었고 어린아이가 살았다, 신기하게 살았다 이런 이유로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타인의 시선들을 많이 의식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지, 어떻게 행동해야 사람들이 좋아할지 이런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아이라고 볼 수 있죠. 죄책감의 문제는 미안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병증처럼 번진다는 데 있다. 자괴감, 자책감, 우울감, 나를 방어하기 위한 무의식은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 금세 타인에 대한 분노로 옮겨가게 했다. 그런 내가 너무 무거워서 휘청거릴 때마다 수연은 나를 부축해 주었다.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유언이가 느끼는 감정들을 가장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 가장 축약해서 표현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일단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살린 사람들, 하지만 나를 살리고 죽은 사람, 그리고 나를 살리고 장애를 얻은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죠. 나를 살린 건 너무 고마운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안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들이 번진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왜 정말 많은 목숨으로 살았는데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피해를 받고 살아가네?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껏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껏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울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감정들은 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해소하지 않고 넘어가는 감정들은 뭐랄까 눈두덩이가 불어나듯이 그런 식으로 거대하게 불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방어하기 위한 이런 무의식이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 금세 타인에 대한 분노로 옮겨가게 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긴 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 그럼 나만 잘못했을까? 나를 이렇게 만든 타인들은 잘못한 게 아닌가? 나를 이렇게 만든 내가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살린 언니는 잘못이 없나? 내가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살리고 장애를 입게 된 아저씨는 여전히 나를 이렇게 피해를 받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 없나? 하고 타인에 대한 분노를 옮겨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언이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것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대하긴 하지만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타인들을 모두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저 사람은 뭐 나를 이렇게 보네? 저 사람은 뭐 냄새가 별로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수연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훨씬 더 유연해지고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게 되고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런 과정이 아마 성장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적어본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내 감정을 이렇게 섬세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대충 얘기하고 나의 복합적인 마음 그리고 일관성 없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 섬세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부딪히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성겨주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길 가다가 어깨에 부딪혀서 시비가 붙는 그런 경우는 사실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죠. 오히려 내가 가장 많이 부딪히고 마찰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싸우는 대상들은 부모님이나 친척들 혹은 형제나 자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혹은 선생님 이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정도만 말해도 알아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조심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더 조심해야 되고 인간관계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고 감정을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잘 알지 혹은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는 문장들로 우리는 우리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정말 잘 아는 게 맞을까? 저 사람이 나와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나를 제대로 아는 게 맞을까?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서로를 훨씬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치고받고 싸워도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응어리진 마음들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더 구구절절 말하기,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가장 소중한 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대충 말하지 않고 섬세하고 명확하게 내가 상처받은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나도 섬세하게 이야기를 잘하고 싶어 제대로 말을 하고 싶어 라고 하지만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뭐랄까 속이 좁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그렇게 많은 감정들을 숨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얘는 너무 소심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혹시나 이렇게 나를 생각할까봐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최대한 쿨하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구구절절 말하고 섬세하게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나중에 후폭풍이 오지 않는다는 거. 눈처럼 이제 눈덩이처럼 감정이 불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집이 이제 경상도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상도 사람도 많지만 아주 무뚝뚝하게 말하고 대충 말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 있었어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도 최대한 서로 너무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대충 우리의 감정을 알고 있을 거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확하게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내가 서운한 지점, 내가 아파하는 지점, 내가 고통받는 지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겠죠.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시를 들자면 부모님이 이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자칭 쿨한 성격이라는 친구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때 친구가 나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을 때 내 아픈 기억을 혹은 상처에 대한 무게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제대로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무거운 감정들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믿으면서 간신히 그 상처받은 마음을 좀 잊어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섬세하게 말할 때의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훨씬 더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나의 좀 부끄러운 마음, 나의 조금 치졸할 수도 있는 그리고 조금 소심하다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을 솔직하게 내뱉는다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의 경우에는 얘가 그래도 이렇게 섬세하게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를 믿으니까 이렇게 구차할 수도 있는 말들을 차분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말할 때 효과를 이야기하자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입체적이라 보이고 이 아이가 속에 가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내숭을 떨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 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는 않지만 내가 내 감정에 대한 논리가 생긴다는 거, 그게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모든 화살을 나에게 돌리거나 한 사람에게만 돌렸다면 내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압박 혹은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약한 부분, 강한 부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과 허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거는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적시독소에 제대로 된 어휘를 통해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당한 부당한 면을 표현할 수 있다면 내가 타인이 함부로 나를 상처 주지 않도록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랄까, 나를 아주 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윤희영 작가님의 봉대감기라는 것을 보면 이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끝부분만 읽어보자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일관성 없는 그런 단어, 이런 감정들을 품고 있는 나지만 이게 나야. 이렇게 웃으며 똑바르기만 한 세상을 나는 못 견디겠어.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거.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점은 긍정적인 표현도 최대한 섬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제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사소하더라도 좋은 추억들을 기록해두는 것. 이런 것들을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의 좋은 점은 우리가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 되게 섬세하게 한다면 내가 그냥 지나치는 내 감정들이 없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정제된 언어로 제대로 된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원래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은 수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소하더라도 좋은 추억들을 항상 기록해두고 섬세한 언어를 수집할 수 있다면 내가 적재적소에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많은 어떤 어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어둠을 표현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런 단어들로 나를 표현해야지 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어휘들이 내 마음 안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내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좀 그런 추억들을 기록해두고 단어들을 수집해둔다면 우리가 내 감정을 표현하기 훨씬 더 수월해진다 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경험한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금 일찍 끝나긴 했지만 아마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대부분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여러분들과 이 강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질문들을 나눠보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한번 자기의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채팅창에 나눠보고 함께 여기 이 공간에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나눠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뭐 글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내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갈등을 빚은 대상을 다시는 볼 수 없을 때, 내가 오해한 대상을 이제는 풀 수 없을 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혹은 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상처 줬을 때 그런 것은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그냥 타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화풀이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나와 비슷한 어떤 인물들에 공감을 하면서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순간 소설 속에서 혹은 책 속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 혹은 더 심한 경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함께 치유했던 것 같아요. 유언이라는 글을 쓰실 때 가장 표현하기 어려우셨거나 가장 글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 힘드셨던 부분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들은 아무래도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유언이나 수연이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허구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빈틈이 보이거나 혹시라도 이게 너무 허구처럼 보일까봐 최대한 이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감정을 다룰 때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글로 표현하기 힘드셨던 부분이라면 이 질문을 하셨던 친구는 아마 소설을 읽고 오신 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연이가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저씨가 사실 자기 아빠였다. 이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허술해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드라마틱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조금 결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릴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유언이의 시선을 좀 다른 곳에 끌어서 다른 거 볼 때 폭죽 막 터지고 정신 없을 때 기습적으로 폭로하는 거 그게 수연이 닿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질문이 별로 없나 봐요. 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작가가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조금 좀 싱거운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딱히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내가 직업으로 삼을 만한 일을 정하려면 내가 평생 동안 할 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변덕도 심하고 되게 쉽게 좀 질리는 스타일이에요. 심지어 먹는 것도 먹다가 정말 많이 먹고 싶어서 선택을 했지만 금방 질려요.
그만 먹고 숟가락을 놓거나 또 다른 거를 먹거나 이런 사람인데 그만큼 변덕이 심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내가 변덕이 심해져서 그 일을 하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내가 쉽게 또 질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책은 질리는 경험을 별로 뭐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어도 재밌고 10권을 읽어도 다 10권이 다른 이유로 재밌고 그래서 이 일만은 내가 질리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안에서 글 쓰는 게 관심 있는 친구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소설을 같이 쓰신다고 가정하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로 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소설이 있어요. 이것도 장편인데요. 청소년 소설이에요. 아마 분량은 유언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싶은지 제가 유언을 썼을 때 혹은 정교라는 동화를 썼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그냥 되게 정상적이다. 아이들이 너무 착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틀어보면 어떨까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언이와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완벽한 어른은 없고 딱히 성숙한 어른은 없는데 유언이와 수연이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운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거에 겪었던 사고들은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후에 컸을 때 유언이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유언이를 사랑해주는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사랑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었던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런 어른들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 아이들이 엇나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좀 예민하거나 좀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 나오는 아이들은 유언보다는 조금 더 사납고 예민하고 좀 세상에 대한 불신이 심한 아이들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쯤 나올 것 같은데 그때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을까요?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작가의 자질은 무엇인가요? 와,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이네요. 이제 어려운 질문이네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작가의 자질.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는 항상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가가 된 후에도 요즘도 가끔 작가의 자질이 무엇일까? 내가 끝까지 계속 글을 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 제가 대학교 때 이미 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저를 위로하고 계속 쓸 수 있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었냐면 저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설이란 거는 손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쓰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좀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래서 뭐 그분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막 영감이 팍 떠올라서 이제 막 글을 쓰면 갑자기 너무 잘 써지고 갑자기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것을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 좀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 정말 갑자기 뭔가가 번뜩 여서 갑자기 잘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엉덩이 물어 쓰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끈질기게 꾸준히 쓰는 것이 소설가의 자질이라고 제가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엉덩이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력이 있어야 한다. 지구력이 바로 작가의 자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작가의 자질 이런 거는 아니지만 작가들은 천재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작가는 엄청 재능이 있어야겠죠? 저는 재능도 없는데 그 글은 쓰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작가가 된 거 보면은 재능이랑은 좀 무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책을 좋아하는 재능이 있어야겠죠. 똑같이 책을 줘도 끝까지 안 읽고 뭐 재미없어 하는 친구들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책을 좋아하는 재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쓰는 재능은 없었지만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꾸준히 질리지 않게 쓰게 되고 1년, 2년 안에 결판 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을 썼던 거죠. 그게 질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작가의 재능,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글 쓰고 싶은 분이 있다면 재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꾸준히 쓰면은 그래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실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글을 쓸 때 영감을 받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는 감각을 열어둬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이렇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뭐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좀 산책도 해보고 책도 열심히 읽어보고 뭐 대중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에게 영감을 받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도 좋고 다큐 3일 뭐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최근에 봤던 다큐멘터리 영화라면 밥정 아니면 다시 태어나면 우리 혹은 두 개의 문 이런 등등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까운 카메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영감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그냥 뜬금없이 떠오를 때도 있죠. 근데 최대한 영감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는 삶, 그게 중요한 자질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작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질문하신 참여자분은 작가가 되는 과정이 궁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궁금하죠, 이게? 한번 나눠주세요. 정말 궁금해서. 왜 작가가 되는 과정이 궁금한지. 혹은 단순한 호기심인가요? 그냥? 어, 질문 남겨주세요. 답변 남겨주세요. 작가가 되는 과정이라면 정말 저처럼 글 쓰는 것은 자신이 있어서 오 그렇구나. 대단한데요? 어, 저도 어릴 때부터 전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백일장 같은 데서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백일장 나가는 것도 재밌고 백일장 나가면 이제 또 외부로 가게 되니까 학교 빠지고 수업 빠지고 글 쓰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계속 글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근데 글 쓰는 이제 작가가 되는 과정이라면 굉장히 너무 다양한데 저같이 이제 대학에 글 쓰는 학과를 가서 문예창작과라는 학과를 가서 거기서 배우고 연단하고 이제 좀 깨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전혀 무관한 학과에 나와서 작가가 되시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문예창작과를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다른 학과에 가서 다른 공부를 하시고 작가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작가가 되는 과정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에는 문예창작과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떤 그 공모전을 통과해야 돼요. 공모전에 당선이 되어야 작가가 되는 어떤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낼 수 있는 출판의 기회가 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동화 공모전에 응모를 했고요. 책 한 권 분량
그것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작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언이라는 소설을 내기 위해서 그 소설 공모전, 청소년 소설 공모전에 내서 책 한 권 분량의 어떤 책을 내서 당선이 되었죠. 그런 후에 이제 출판사가 책을 출판을 하면 이제 작가가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독립출판 이런 것들이 좀 발달되어 있어서 누가 권한을 주지 않아도 그냥 자식이 스스로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소설가가 되는 과정 그리고 시인이 되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쓰세요. 그리고 작품을 이렇게 늘려나가고 주변에 글을 보여주실 분이 있다면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을 좀 잘 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자기 글을 겁내지 말고 보여주는 거 그리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거, 퇴고하는 거 그것을 꾸준히 하시면 글쓰기 솜씨가 아주 확 늘 거예요.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 더로드라는 책이 있어요. 코맥 메카시 작품인데요. 그 책을 좋아하고 기억에 남는 책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삶. 네, 제가 채팅에 올려드렸는데요. 이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외국 작가님이신데 굉장히 감성이 섬세하고 좀 흔하지 않은 소설들로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편들이 모아져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제가 소설을 쓸 때 좀 위로받고 싶을 때 힐링이 필요할 때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았던 거는 밝은 밤 최은영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도 너무 좋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소설 중에 좋았던 책이라면 청소년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라면 아마 이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산책을 듣는 시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책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글을 쓸 때 인물의 성격이나 말투를 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이야기에 더 몰입될 수 있게 인물의 성격을 정하는 좋은 방법이나 팁이 있나요? 그렇죠. 저도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인물의 성격이나 말투를 정하는 게 어렵죠. 왜냐면은 허구의 인물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허구의 인물을 엉성하게 만들거나 대충 만들거나 하면은 이제 글이 좀 방향을 잃고 막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인물의 진짜 일관성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가 뭐 예측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인물에게 공감을 하기가 어렵고 좀 길을 잃고 막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처음에 글을 쓸 때 인물의 성격이나 말투 이런 것을 좀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팁이라면 일단 플롯을 짜요. 그리고 소설 속에 몇 명의 인물이 나올지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을 보조하는 어떤 서브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 강력한 어떤 역할을 맡는 사람이 누구일지 거의 2명이나 3명 정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정하냐면 정말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유언이가 어떤 걸 좋아해? 하고 물었을 때 사실 서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작가인 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어떤 뭐 알러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뭐 대기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과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복숭아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책은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지, 로맨스를 좋아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투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랑 대화할 때 보면은 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50대 50의 비율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더 말을 하고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인지 활발한 성격인지 소심한 성격인지 그리고 버릇은 어떤 거지? 뭐 다리 떠는 버릇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항상 손을 씻는 뭐 틈만 날 때마다 손을 씻는 버릇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장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누가 보면은 실존 인물을 가지고 왔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구축을 해야 중간에 중간에 길을 잃고 막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팁이라면 이 사람의 프로필을 내가 다 써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 뭐 주거 환경이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그리고 친구는 몇 명 있는지, 뭐 되게 활발한 사람이면 친구가 여러 명이지만 약간 얕게 사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딱 한 명, 유일하게 친한 사람이 딱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투는 어떤 말투를 쓰는지, 뭐 말을 굉장히 길게 늘려서 하는지, 아니면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뭐 부모님 그 가정 환경은 어떤지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은지 아니면 집안에 들어가면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인지 언니랑 친한지 오빠랑 친한지 아니면 동생이랑 친한지 이런 것들을 정하면 내가 그때그때 선택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 인물의 나아갈 바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소설을 쓸 때는 어려움이 많이 덜어질 거예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여러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받아볼까요? 왜 이러니?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 여기서 모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하면서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글을 열심히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재밌게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